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4월의 첫 번째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증시에서 만들어낸 상승 에너지가 무탈하게 쭉 가면 좋을 텐데 첫 거래를 올려놓더니 바로 조정 나오고 오늘은 다시 상승이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는 정확히 좀 이렇습니다. 이 반도체를 가진 사람 그리고 반도체 갖지 않은 사람 체감하는 분위기는 좀 완벽하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9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 다시 또 20만 닉스 노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큰형님들을 따라서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강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도가 그런데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새로운 섹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배워야 산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업종 그리고 대표 종목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을 모시고서 상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지난달이었죠. 3월 7일자로 리포트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은 종합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거든요. 탈중국 2차전지 원료 공급망 구축에 선봉장이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이 포스코 그룹답게 2차전지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리포트에서도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2차전지 소재용 원료 공급사로 부각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요. 이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FEOC, 해외 우려 기관이죠. 이런 용어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이런 이게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미국의 IRA 그리고 FEOC 지정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2차전지 핵심 광물 관련해서 공급망 재편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시청자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사업 구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사 업종이기 때문에 상사 네. 업종들은 주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 트레이딩을 하는데 원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니었고 네. 옛날에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인데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 지속되다가 포스코가 이제 인수하면서 예. 이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철강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철강 생산의 상당 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판매를 담당하는 부분, 그게 이제 글로벌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상사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 개발 부분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미얀마 개발 강구를 이제 찾아서 탐사해서 지금 이제 생산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EMP 부분이 상당 부분 큽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사업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제 앞서 또 질문하신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네. 바이든 정부에서 하나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일명 영어로는 IRA라고. 예,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저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어에 보면 이게 물가를 낮추는 법이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명분, 왜냐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로 대규모로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제 인프라 투자법도 하고 그거 나눠서 하는 와중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하냐면 이제 한 용어로 딱 대답을 드리면 네.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 자립도를 네. 미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 시설과 그 기반을 미국으로
또 오게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면서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재편을 하겠다. 예, 예. 네. 옛날에는 중국이 생산 공장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많이 커가는 시장 규모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발표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오히려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네.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의 공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첨단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진출을 많이 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생산량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주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그 혜택을 주겠다. 예, 생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은 전기차를 살 때 네.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치면은 한 7,500달러 정도 됐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미국산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3,750달러. 절반. 네, 그다음에 핵심 강물에 대해서 그 부품을 이루어지는 핵심 강물에 대해서 이런 우호적인 기업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3,750달러. 그래서 총체적으로 7,500달러인데 그게 적용 시기가 2022년 8월부터 법은 발표됐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적용 시기는 부품에 대해서는 2024년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그다음에 핵심 강물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 12월 달에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확히는 발표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제 중국 관련 기업한테 그렇죠. 받지 말고 이제 자립도를 좀 높여라.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예, 움직임으로 그리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지분율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지배적 사업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배적으로 사업하는 기업들. 그래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몇 %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올해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핵심 강물에 대해서 예. 지금 2차전지 핵심 강물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리튬이라든지 리켈이라든지 그렇죠.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이 거의 한 70에서 80%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극재나 음극재를 생산할 때도 거기 수입 오는 거 보면은 중국산으로 수입해 오는 게 거의 7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25년부터 적용되더라도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전진적으로 바뀌면서 뭐 2028년도, 202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렇죠. 그때쯤이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그런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공급망 재편을 이제 펼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자원이 되는 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 강물을 소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이죠. 핵심 광물들, 이 공급망 재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뜯어봤습니다. 미국에 주도하는 이 IRA 법안, 그리고 FEOC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환경의 재편 과정을 충분히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공급 관련 공급망 재편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변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포스코 인터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요, 살펴보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 보면 이 흑연 관련 업무 협약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타나 있더라고요. 흑연부터 상세히 좀 풀어봐 주실까요? 그걸 또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포스코 홀딩스의 2차전 관련 좀 밸류 체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여러 가지 2020년 초반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들 경우에는 이제 리튬 생산,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생산돼서 예. 이제 들어와서 리튬을
가공하는 부분이 탄산 리튬을 들어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자회사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생산하는 뭐 소재에 대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이제 포스코 푸치엠을 중심으로 양극재랑 음극재를 좀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끝단에 이제 폐배터리 네. 사업도 포스코홀딩스 자회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밸류체인으로 이렇게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조달은 당연히 그 포스코홀딩스 자회사가 하겠지만은 그 외에 핵심 광물의 조달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왜냐면 그 상사들은 예. 원래 이제 상사의 태생 목적이 뭐냐면은 못 구하는 거를 소싱해서 네. 고객,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게 상사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가져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아무 상품이냐. 그래서 이제 상사맨이 그 전에는 아주 뛰어나게 능력을 발휘했는데 바쁘게 돌아다니겠죠. 지금도 그 미생이라는 또 예, 맞습니다. 예, 예. 만화 보셨죠? 네네. 드라마도 있었고. 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 인터내셔널이 네. 배경입니다. 그때, 그렇습니까? 예. 배경이 그렇고 예. 거기서 찍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여담으로. 네.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싱을 할 건데 지금 이제 흑연 말씀하셨는데 포스코 푸추엠은 양극재랑 음극재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특히 음극재의 주요 소재는 흑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음극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천연 흑연 갖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인조 흑연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있는데 인조 흑연은 당연히 뭐 이렇게 흑연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천연 흑연은 당연히 캐내야죠. 캐내야죠.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그 양극재 음극재 부분에 대해서는 82,000톤 정도가 있는데 지금 천연 흑연으로 생산되는 음극재 부분이 74,000톤 정도 됩니다. 대부분 천연 흑연 쪽으로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90%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거를 표면 처리해서 음극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 핵심 광물이 있으니까 이걸 다 중국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좀 좁히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년도에 네. 그 아프리카 보면은 지금 핵심 광물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이 광물의 늦은 보고죠. 것뿐이지. 그래서 그 글로벌 국가들이 다 아프리카에서의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해서 쟁탈들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라 그 두 지역에서 네. 지금 계약을 MOU를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강산도 있고 지금 강산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2025년부터 9만 톤의 흑연을 들어와서 포스코 푸처엠에 공급하기로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다뤄지고 있는 74,000톤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네요. 근데 이게 1대2 하기 때문에 한 14만 톤이 필요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9만 톤 정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국산을 쓰지만은 네. 또 더 다른 부분 또 소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도 있지만 이제 호주에도 소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이 됐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사로서 소싱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예. 또 필요한 거, 뭐 흑연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탄자니아 강산 부분은 그 호주에 있는 회사가 탄자니아 강산을 인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호주 회사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지분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들이 묶여져서 이제 수월하게 계약을 맺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 진심이죠. 여기에 밸류체인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을 텐데 여기 들어가는 핵심 원료를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글로벌 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법안 때문에 중국 쪽에서 원료 조달이 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다양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지금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프리카와 호주 쪽에 업무 협약을 맺고 더 많은 흑연을 일단 조달할 것을 자세한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연 말고도 다른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재 사업들이 더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네. 여러 가지를 할 예정인데 특히 이 음극재에 또 동박도 들어갑니다. 네. 흑연이 주 원료고 거기 쌓는 부분이 동박이 들어가는데 동박은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 뭐 롭데라든지 뭐 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SKC라든지 자회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산하는데 동박의 원료가 있습니다, 또. 예. 구리뿐만 아니라 동박의 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싱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듈이라고 하죠. 네, 그래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 업체에 소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할 건데, 네. 이제 폐배터리에서 그 원료를 뽑아내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데 블랙 파우더. 블랙 파우더를 갖고 건식 공정, 뭐 수식 공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강석들을 네. 뭐 리튬을 뽑는다든지 뭐 니켈을 뽑는데 그 최소한의 원료가 블랙 파우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랙 파우더를 소싱하기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소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예, 이 회사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에 아까 말한 대로 건식 공정, 습식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한테 납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광석을 추출하는 그런 사업을 할 건데 블랙 파우더에 대해서 상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뭐 아시아 쪽이나 그런 것들로 폐배터리를 소싱해서 블랙 파우더를 생산해서 바로 블랙 파우더 원재료를 갖다 주면 거기서 광물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할 건데 폐배터리 사업은 당연히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폐배터리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보다도 2027년,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시장 성장은 폭발적으로 되겠죠. 네, 증가되죠. 그래서 2030년부터 2040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데 지금은 시장 규모가 이제 그 걸음마 단계지만은 네. 앞으로는 2027년, 2028년 되면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차전지 핵심 광물 소재에 대해서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34만 톤 정도. 네. 지금의 10배 수준, 지금보다 3만 톤이죠. 예. 지금 3만 톤인데 10배 수준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 되면은 2차전지 핵심 광물의 소재 업체로 좀 거듭나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소재를 다양하게 또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려가는 이 가치 상승. 숫자로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10배 규모로 커진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 기대감을 높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구자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잠잠하던 포스코 인터의 주가를 일순간 급등시켰던 게 바로 이 영구자석 호재였죠. 북미하고 유럽 완성차사에 무려 1조 원 이상의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자, 일단 연구원님, 이와 관련된 그 내용 소개와 함께 얼마나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금액적으로도 좀 의미는 있지만은 예, 조 단위니까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규모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뭐 워낙 그 매출이 상사기 때문에 매출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석에는 다 히토루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동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터에는 히토루가 들어간 영구 자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첨단 제품에는 뭐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풍력의 네.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용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히토루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히토르의 글로벌적으로 80%는 중국에서 이것도 중국이에요. 공급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히토르가 희귀 광석인 거는 분명하지만은 네. 생산량 측면보다는 재련소가 히토르에 대한 재련이 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잘 띄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재련 기술이? 아주 그 심한 약품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 오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히토르에 대한 재련소가 글로벌적으로 없는 겁니다. 아, 그 오염 때문에 아직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어요. 기피하기도 하고. 예, 기피하기도. 그래서 중국 쪽에 네. 옛날 80년대부터 중국 쪽에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되면서 혹시 그런 염려도 하죠. 중국에서 히토르를 수출을 금지하면은 네. 방산 제품도 그렇고 이거 뭐 모터도 그렇고 어떻게 움직이냐 그렇죠. 그런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히토르 재련소라든지 아니면 히토르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북미 법인, 자동차의 북미 법인하고 근데 독일 법인 해서 1조 1,000억은 북미 법인, 그다음에 2,600억은 독일 법인에 계약을 했는데 히토르 기반의 연구 자석을 기반을 했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소싱이 아니라 미국하고 호주 소싱으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연구 자석을 국내 업체랑 협력해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싱의 능력이죠.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면서 북미 법인이나 독일 법인도 자동차 법인 같은 경우도 이런 소싱 능력을 확인하면은 더 주문을 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넷에서 구동 모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연구 자석도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연구자석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호재 관련돼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LNG 사업 이야기거든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포스코 인터입니다. 올해 에너지 사업에만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보니까 지금 호주에서 이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서 체결을 하고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NG 사업에 대한 포스코 인터의 밑그림과 향후 전망까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NG 기반의 영업이익이 포스코 인터넷에서는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쪽에서 2011년부터 발견이 돼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2014년부터 미얀마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다 그 생산량 전부는 중국으로 수출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얀마 쪽에서 더 확장하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투자보다는 3조 2025년까지 3조 정도 투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LNG 관련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LNG를 개발하기 위해서 탐사 강구를 몇 개 띄웠고 그거에 따라서 발견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2029년, 2030년부터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미얀마 크기만큼의 발견이 되면 발견된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2029년, 2030년도에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 4월 달에 호주에 있는 세네스 에너지 기업이라는 LNG 회사 거기서는 이제 PNG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천연가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천연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강구 2개를 가지고 있고 탐사강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수하면서 51% 인수하면서 이제 호주 쪽에서도 호주도 LNG 뭐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반이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생산량의 3배 정도가 12만 톤이 2022년부터 지금 캐파 증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호주 세넥스에서 생산량이 3배 정도 늘어나니까 3배. 매출도 그거에 따라서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들이 우리나라로 직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트레이딩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는 중국에 나가지만은 호주 세넥스 기업,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개발이 된다고 치면은 2028년, 2029년도에는 그 천연가스 업스트림 쪽에서의 트레이딩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예. 또 업그레이드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에너지 기업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포스코인터가 추진하고 있는 이 LNG 사업 관련해서도 막대한 잠재력, 기대감을 품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증권사 리포트 포스코인터 쪽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가 낮으면 65,000원, 많게는 79,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기존 목표 주가에서 좀 내려서 7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목표 주가 설정의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작년 이제 상반기 전까지는 BPS로 목표가를 타겟 PBR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타겟 PBR을 정할 때는 ROE하고 그 자본 비용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작년도 4월 달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까 말한 대로 포스코 그룹의 공급 2차 전지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예. 주가가 10만 원까지 크게 뛰었어요. 크게 뛰었죠. 원래 3만 원, 4만 원 하다가 크게 뛰면서 이런 BPS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반이 이게 잘 안 맞으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EPS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조금 내린 이유는 최근 1년간의 이제 평균 퍼 기준으로 해봤더니 좀 목표가가 낮아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 EPS로 바뀌는 과정, 그다음에 1년간의 평균 퍼를 봤었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가 지금은 적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매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원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그룹에서도 종합 상사죠.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글로벌 종합 사업회사로 도약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살펴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이수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얼마 전입니다. 우리 증시 부동의 시총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리포트를 써주셨는데 그 시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3월 20일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부터 삼성전자 주가의 약진이 시작됐습니다. 업황 개선 구간에서 돋보이는 매력.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구원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업황 먼저 좀 돌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업황의 흐름, 사실 업황이 최악을 지나고 돌아 나오는 건 모두가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이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연구원께서 자세하게 이 포인트를 잡아서 업황 리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작년 한 해의 키워드는 뭐 AI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생성형 AI 시장 좀 개화를 하면서 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했고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처럼 이 AI 밸류체인에서 핵심 뭐 경쟁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주가 흐름 지속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분기에도 지금 ARM이나 뭐 엔비디아, 델 같은 글로벌 테크 업체들 뭐 AI 관련해서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대단하죠. 국내에서도 뭐 이런 뭐 관련된 뭐 모멘텀들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뭐 비전 프로 공개되고 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같은 이 엣지 단으로 AI가 확산되는 모습도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HBM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업종 상승을 좀 자극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여전히 사실 AI 수요 자체는 뭐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25년 이후에도 이 AI 서버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작년에는 뭐 글로벌 빅테크, 북미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이나 생성형 AI 스타트업 위주로 AI 서버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AI 수요를 위해서 이 AI 서버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프레미스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AI 컴퓨팅 시장에서 일반 산업까지 이 AI 서버의 TAM, 토탈 이제 마켓이 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 추론용 수요 이것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작년에 시장을 좀 핫하게 달궜던 거는 훈련용 AI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AI라고 하고 요거랑 좀 다르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를 인퍼런스 AI, 이제 추론용 AI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 추론용 AI에 대한 수요도 좀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론용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텍스트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뭐 영상 또는 음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서버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그 업황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HBM 수요 증가랑 더불어서 이제 사실 22년 말부터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감산 영향 덕분에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분기에 낸드 위주로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낸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속해서 좀 낮은 계약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4분기에 40% 이상 가격이 뛰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델이나 HP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서버 업체들 위주로 최근에 SSD를 좀 강하게 재고 축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은 좀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 그렇고 IDM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타이트한 공급을 좀 지속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반도체 업황 한번 돌아봤습니다. 역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AI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일단 뭐 AI 서버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 중인 국면이고 훈련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추론용의 수요까지도 더 많이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아주 순조롭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인 반도체 업황을 한번 돌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이 개별 종목으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실적 흐름과 함께 특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바로 내일이죠. 1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돌아봐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전사 매출은 이제 73.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사실 지금 전분기 대비 9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4분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1분기에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가장 주요한 요인이 바로 이 메모리의 실적 회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램에서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조금씩 붙어주는 것들이 있고 HBM 매출도 조금씩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낸드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고평가 손실이 좀 환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실 추정했던 것 대비해서 낸드에서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메모리 쪽에서 0.8조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든 것으로. 네.
네. 비메모리에서? 예. 메모리랑 비메모리 합쳐서 0.8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1.6조 원, 비메모리 0.8조 원 줄어든 거죠?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도체에서 0.8조 원? 네,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1분기 낸드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좀 환입이 되면서 이렇게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4 울트라 이제 판매량이 좀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추정했던 거 대비해서 이제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DX 부문 전반적으로 봤을 때 4.2조 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 4분기에 실적을 좀 견인했던 사업부였는데 1분기에는 지금 주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둔화되면서 전분년 대비해서 좀 이제 실적은 줄어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0.5조 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내용도 돌아봤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점차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상치 자체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5조 원. 이 전년 대비해서는 700%대,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 부분별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에서 특히 메모리 쪽의 손익이 상당한 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죠. 그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의 판매 호조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기존 추정 대비해서도 실적을 더 상향할 것으로 조정이 됐네요. 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돌아봤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업 부문별로 좀 나누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일단 삼성전자 주력 제품 메모리거든요. 연구원님 올 한 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흐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는 분기별로 증익이 계속 가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개선 폭이 더욱 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디램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에 따른 이익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낸드도 지금은 이제 적자 단계이고, 사실 1분기는 재고평가손 환입 으로 인해서 이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2분기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일단 D램과 낸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D램도 당연히 괜찮아지고 낸드도 이제는 흑자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꼬집어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혹시 비메모리 쪽은 좀 어떤지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비메모리 쪽은 사실 지금 1분기에도 이제 작년 4분기랑 이제 연달아서 계속해서 좀 적자는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가동률이 유의미하게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더라도 큰 폭으로 줄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파운드리는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도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나노 이제 수율만 조금 더 올라온다면 하반기에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간으로 볼 때는 적자폭이 계속 좀 크게 유지가 될 걸로 보고는 있지만 크게 좀 기대할 수도 있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실적을 돌아봤을 때도 반도체에서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메모리가 잘 되고 있고 비메모리는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쪽은 그 적자를 줄인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개선 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셨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쪽 적자가 이어질 거긴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더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요 근래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죠. HBM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하면서 주도권을 좀 빼앗긴 HBM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올해 주도권 회복을 계속해서 좀 외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연구원님, HBM 시장 경쟁의 현재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우려가 많았던 HBM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최근 주요 고객사양으로 HBM3 납품을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격차를 줄여가려는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기사에 뭐 나오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8단은 경쟁사 대비 확실히 늦어지고 있지만 12단에서 이제 격차를 좀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 SK 하이닉스 8단 그리고 vs 삼성전자의 12단 뭐 뉴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HBM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저는 2025년까지 사실 공급 부족을 계속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를 뭐 주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나머지 고객사들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니치 마켓을 삼성전자가 좀 대응하면서 격차를 좀 좁혀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경쟁사들과의 갭은 서서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단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저는 좀 유지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이번에 원비 공정으로 양산이 들어가면서 뭐 수율이나 원가, 뭐 성능 측면에서 계속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술 변화가 아직까지 크게 없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뭐 시장의 기대가 좀 낮았던 상황이고 기저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12단에서 정말 하이닉스 대비해서 먼저 뭐 양산에 돌입한다거나 하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 올 한해는 좀 지속이 될 거라는 판단을 내려주신 거고, 그 삼성전자에서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12단, 이건 5세대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HBM에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아쉬움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HBM에서의 아쉬움을 새로운 기술로 씻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삼성전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CXL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근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CXL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좀 그 흐름이 눈에 띄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빅 이벤트였습니다. GTC에서도 그리고 또 mem콘에서도 CXL을 굉장히 또 강조를 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자, 일단 연구원님, 그러면 이 CXL이 어떤 개념인지 이거 이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개념 설명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CXL은 이제 컴퓨터 내 고성능 부품들 사이에 어떤 통신 속도와 효율성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인터커넥트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쉽게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메모리 풀링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인데, 네.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환경에서 CPU, 가속기 그리고 메모리 확장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해주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 주요 장치로 지금 뭐 CXL CPU, 그다음에 CXL 컨트롤러, CXL 메모리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좀 나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CXL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 기술을 적용해서 뭐 나타낼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들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이제 만드는 제품은 CXL 메모리이고요. CXL 메모리의 역할은 뭐 이 시스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좀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자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이제 개발하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CXL 메모리라는 게 성능으로 비교한다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약간 하이엔드 SSD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SD의 아주 고급 버전 이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성능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CXL D램 같은 경우에는 PC에 들어가는 일반 D램이랑 좀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메모리 풀링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CXL이 메모리를 이제 여러 가지 풀로 묶어서 이제 적당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바로바로 이 묶음을 제공하는 그런 최적화하는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이거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한마디로 성능을 더 강화시키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CXL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외치고 있는 선점 계획,
요것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CXL 뭐 컨소시엄 이사회 멤버로서 뭐 굉장히 메모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 CXL 2.0 메모리가 지금 메모리 자체는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사용할 만한 고객사들이 아직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이 CXL 2.0은 뭐 내년, 그리고 이제 CXL 3.0 같은 경우에 2026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개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요 시기를 좀 기다리면서 이제 먼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본격적인 개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CXL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XL 관련주 이쪽에 불어오는 것들은 순전히 기대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 개발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중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정말 많이 외치고 있는 CXL 관련된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개념부터 삼성전자가 그려가고 있는 계획까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가 포함된 이 MX 사업부 이야기도 해볼 텐데, 지난해 이 반도체 부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던 게 바로 이 사업부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5개월 만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판매량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요새 보니까 이 AI4를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이 갤럭시 S24 이번에 이제 첫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판매량 호조가 좀 지속이 되면서 최근에 글로벌 점유율 20%를 좀 달성한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이 부분은 최근 애플이 이제 중국 내에서 좀 저조한 판매량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점유율에 반영이 됐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인식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삼성이 유독 굉장히 잘했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못한 면도 감안을 같이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그리고 인도, 유럽 쪽에서 교체 수요를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뭐 출하량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라야 뭐 내년 정도부터 이게 유의미한 숫자로 좀 나타날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주요하게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완전히 좀 해소되지는 않았고 이제 그래서 뭐 소비 심리 자체가 뭐 크게 개선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소비재의 특성상 일단 경기랑 좀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가 결국에는 컨슈머 단의 AI입니다. 지금 네. 이제 시장이 개화된 거는 B2B의 AI인데요. 근데 이게 AI가 B2C로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소비자에게 이 가격을 전가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망설여야죠. 네. 근데 핸드폰에서 정말 AI가 잘 돌아가려면 네. 400만 원 그 이상의 가격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가격이 갑작스럽게 뛰는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직까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존의 이 일반 컴퓨터, 뭐 폰노이만 구조로 이제 컴퓨팅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AI를 뭐 잘 돌리려면 이제 탑재되는 D램 용량을 급격하게 늘려서 이게 뭐 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AI가 뭐 컴퓨터에서 지금 뭐 AI 서버에서 돌리는 것만큼 잘 돌아가기도 어렵고 네, 가격만 또 좀 비싸게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모바일에 탑재되는 뭐 HBM 같은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LLW라는 제품인데요. 뭐 LLW 요? 아직까지 네.
표준이 뭐 지정되거나 한 거는 아니라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이제 이 부분도 본격화되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뭐 중장기적으로 개화된다는 거는 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세트 사업부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 LSI 사업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를 또 동반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될 때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좀 많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온디바이스 AI 얼마 전까지 뭐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실제로 유의미한 숫자로 찍히는 건 빨라야 내년부터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은 중장기로 멀리 봤을 때는 성장할 것이 분명하고 삼성전자가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까지는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목표 주가 이야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올해 9만 원을 다들 좀 넘어서더니 이제는 10만 원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최고 10만 7천 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연구원께서는 9만 9천 원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 이유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 저도 거의 10만 원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좀 목표 주가를 올려서 잡은 이유는 결국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 개선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매력이 굉장히 돋보이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only, AI만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흘러가는 모멘텀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반 디램과 낸드의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지는 구간에 좀 들어서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업계 점유율 1위로 이제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가격 상승이 이익 개선에 이제 기여하는 폭이 계속해서 커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GTC를 기점으로 이제 HBM도 경쟁사와의 갭을 좀 축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적자로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하반기에 이제 조금 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저희가 반영을 해본다면 주가 상승은 좀 가파르게 이제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대표 종목 반도체 큰형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움 말씀 주신 이수림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 시간은 차례로 두 분을 모시고 이 포스코 그룹에서 인터내셔널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 상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